이 관산성에서 백제가 이제 대패를 하게 되는데, 이 대패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왕이 이제 그 아들 여창을 위문하러 가다가 신라 매복군한테 사로잡힌 건데요. 어떻게 신라 매복군이 성왕이 가는 길에 매복에 있다가 성왕을 사로잡을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건 우연이라기보다는 저는 바로 이 첩보라고 봅니다. 이 성왕이 언제 어디로 어느 때쯤 어디로 갈 거란 이 첩보를 신라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에 군대를 매복시켜 놓고 있다가 이제 성왕을 사로잡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이제 첩보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첩자가 있어야 되겠죠. 첩자가 있어야 되는데 뭐 오늘날은 말할 필요도 없고 삼국시대 때도 이때도 이게 첩보전이 있었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그 움직임, 왕의 동선과 관련된 첩보는 예나 지금이나 1급 첩보입니다. 이런 1급 첩보를 신라가 그게 가질 수 있었던 것, 이 첩보를 장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성왕의 최측근이 신라의 첩자일 가능성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복군한테 붙잡힘으로써 성왕은 참 그 비운의 마지막을 맞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왕이 죽고 백제군이 대패했습니다. 이 패전의 후폭풍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후 원로 귀족들, 전쟁을 반대했던 원로 귀족들이 이 위덕왕한테 패전의 책임을 묻습니다. 옛날에, 앞날에,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해라. 뭐 이제 이런 이 말을 해가면서 이제 책임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덕왕은 한때는 출가수도하겠다, 왕위를 버리고 출가수도하겠다, 뭐 이런 그 얘기까지를 했는데 이건 일종의 위덕왕의 승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 귀족들은 출가수도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타협으로 100명을 성령으로 삼아서 이 성왕의 명복을 빌도록 하는 이제 그런 타협을 해서 이제 위덕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일본서기에 보면 한 재미있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 성왕이 죽은 것이 554년 12월로 이렇게 하면서 위덕왕의 즉위를 이게 27개월 뒤로 이렇게 그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이 3년 공의설이 나오게 되어졌는데요. 근데 그 공의설을 보면은 27개월이 이게 바로 성왕의 장례 기간입니다. 우리 그 무령왕릉 묘지석에 보면은 왕과 왕비의 장례 기간이 27개월로 나오는데 바로 그 27개월하고 기간이 같아요. 그래서 이 장례 기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위덕왕 이 장례 기간 27개월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은 이 왕은 됐지만은 왕이라 칭하지 않은 것. 왜 그러냐면 속죄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속죄하는 마음이냐 하면은 사실 성왕이 그게 신라 매복군에 붙잡혀 죽은 것도 자기를 위문하러 오다가 붙잡혀 죽었습니다. 더구나 또 이 신라가 이때 성왕의 시신을 가져가 버립니다. 가져가 버리는데
백제에서 이제 장례를 지내려고 하니까 성왕의 시신을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신라가 목은 돌려주지 않고 몸만 돌려주었습니다. 사실 목 없는 시신이라는 것은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신라가 돌려주지 않으니까 하는 수 없이 위도광은 목이 없는 아버지 시신으로 장례를 치료해야 했습니다. 죽음도 자기 때문에 벌어졌고 목 없는 시신으로 장례를 지내야 되는 이 자식으로서는 이보다 더한 불효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3년 동안 왕을 칭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서기에 나오는 27개의 공리서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도광은 어쨌든 그 패전의 책임을 벗어나지 못한 채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위도광 초기에는 이 원로 귀족들이 정치 운영의 실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장악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가장 핵심적인 원로 귀족 세력들이 바로 이제 이 대성 8족입니다. 그래서 사시, 연시, 뭐 협시, 뒤에 이제 백시까지 이런 이제 대성 8족이 나오는데 이 당시 이제 그 유력 귀족 가문을 묶어서 8개 유력 귀족 가문을 묶어서 대성 8족이라 이렇게 부른 것은 고구려에도 보이지 않고 신라에도 보이지 않은 백제가 유일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대성 8족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정치를 운영을 할 때 정치 운영의 핵심 기구가 바로 육자평입니다. 백제에서의 자평은 사비로 천도할 때 5명의 자평이 있었습니다. 그 5명의 자평의 이름은 상자평, 중자평, 하자평, 후자평, 전자평, 뭐 상전, 중, 하후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이제 이 오자평이 관산성 전투에 패배한 이후에 위도광 때 와서 육자평으로 확대되어집니다. 한 명이 더 늘어납니다만은 이거는 단순히 인원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의미보다는 이 육자평의 이게 그 성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이선 자평의 명칭을 보면은 내신자평, 내두자평, 뭐 내법자평, 병관자평 이렇게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직사가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직사가 나오면서 그 직사를 보면은 핵심이 정치와 군사와 재정과 그다음 그 예법과 관련되어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 육자평이 실질적으로 맡아서 하는 이 직사는 국가 운영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자평이 중심이 되어져서 귀족들의 이 육자평 중심의 그 합의에 의해서 정치가 운영이 되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위도광 즉위한 초기에는 성왕 때 이룩했던 왕권 중심의 정치 운영이 귀족 중심의 정치 운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육자평 임명 관계입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 화엄사에 정사함이라는 바위가 있고 거기서 재상을 뽑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마땅히 뽑아야 할 사람의 이름 위에 어떤 도장이 찍혀 있으면은 나중에 그 사람을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육자평의 임명이 이게 왕이 좌지우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정치 운영이 귀족 중심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건데요.
위덕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위덕왕의 동생인 해가 이제 외래 파견되어졌는데 이때 외의 실권자인 소화경이 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왕이 해철한 이 건방지신의 사당을 다시 세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세우라. 사실 성왕은 사비천도 이후에 국가 제2체계를 정비하면서 이 건방지신의 사당을 회철을 하고 거기에 이제 고이왕을 이제 저는 구이왕으로 봅니다만은 고이왕을 이제 모시는 사당을 세웠는데 이거를 다시 회철한 사당을 다시 세우라 하는 것은 결국은 성왕이 계획했던 그 개혁 정책을 원상으로 돌리라 하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이건 결국 성왕의 개혁 정책이 굴지어되어 나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산성 패전 이후에 백제는 위덕왕이 즉위했지만은 패전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실권 귀족들이 이제 정치를 좌우하는 이런 상황에 빠진 반면에 신라는 사실 이제 우길성천하는 기운을 타게 되어집니다. 이 승리 이후에 신라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전륜성왕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 이름을 동현, 둘째 아들 이름을 사륜이라 함으로써 진흥왕 자신은 금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륜성왕은 이렇게 보륜을 돌리는 이제 그 성왕인데 아들 이름을 동륜, 천륜으로 또는 사륜으로 이렇게 한 것은 진흥왕 자신은 전륜성왕이라고 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진흥왕 35년에 장육상을 조성해서 황룡사에 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육상은 석가불입니다. 예, 석가불인데, 요 시기에, 그 귀족들은 미륵신앙을 강조를 했는데, 예, 진흥왕은 황룡사를 창건하고 8년 되는 때까지 미륵불을 모셨다가 그 다음 장육상을 주성하고 나서 미륵불 대신에 석가불을 모셨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 왕권 중심으로 강력한 이 정치를 운영해 가겠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장육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은 원래는 이제 인도의 아쇼카왕, 아유왕입니다만은 아쇼카왕이 장육상을 만들다 안 돼서 필요한 이 재료들과 그 다음에 이제 장육상의 삼존상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바다에 띄어보내서 인연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기를 기원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신라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진흥왕이 장육상 아쇼카왕이 만들다 못 만든 이 장육상을 한 번에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이제 설화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진흥왕이 자기는 이제 아유왕보다 뛰어나다는 이제 군주를 과시한 셈이 되어집니다. 이후에 이제 진흥왕은 황룡사에서 백자광회를 열고 또 팔관연회를 열면서 이제 호국 불교를 강조하는 이러한 정치를 해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황룡사지 정경이 되어지고 오른쪽 것은 장육 삼존산 대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몽골 병난 때 다 타버려서 터만 남아있는 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관상성 대해전 승리 이후에 한 것이 이제 이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게 사방관념을 이게 강조한 것입니다. 554년에 환강역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동해안을 타고 올라가서
그 함경남도 지역까지를 올라갑니다. 이제 그 함경남도 지역까지를 올라간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항초령비와 마을령비입니다. 그리고 562년에 대가야를 공격해서 가야세를 완전히 영역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554년에서 562년 이 사이에 신라는 백제 지역 차지하고 고구려 지역의 함경도 동해안 지역에 올라가서 함경도 지역까지 함경남도 지역까지를 차지하고 또 가야 지역을 완전히 넣게 되어집니다. 신라로서는 최대 영역을 확보한 것이 되어지는데 이 사실 이제 망나사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 확보한 영역에다가 4개의 줄을 설치했습니다. 한강요역에는 신줄을, 동해안과 함경도 지역에는 비열홀줄을, 과야권역에는 하줄을, 원신라 지역에는 상줄을 두고서 여기에 파견된 군주를 사방군주라고 했는데 이 사방군주는 그 망나사방과 마찬가지로 천하의식이고 이 천하의식이 통일 이후에 신라가 그 전국을 구주로 나눈 구주의식의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흥왕은 영역을 순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강 요역을 순행을 하고 황초령과 그 함경남도 지역을 순행을 하면서 이게 그 순수비를 남겼습니다. 순수비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 참 주목되는 게 북한산 순수비입니다. 그 북한산 순수비는 지금 비봉에 세워졌는데 굉장히 험한 곳이죠. 험한 곳인데 왜 이렇게 높은데 그 비를 세웠느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함보다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서 그것을 기념해서 세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봉선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순수를 하면서 지방의 민심을 그게 탐방을 하고 또 지방관들의 정치의 잘잘못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동시에 이제 하늘에 제사를 드려서 국토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빌었던 것이죠. 북한산비와 관련해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현재 북한산의 그 비봉에 세워져 있는 것은 그 제현비입니다. 그 모형비고 실물은 지금 중앙박물관에 있는데 이 북한산비의 모형비를 제작해서 세울 때 석재를 분석을 했더니 경주산 돌로 밝혀졌습니다. 이 북한산 지역의 돌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일 가까운 돌이 경주 지역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 지역의 돌을 가지고 가서 여기다 세웠다 하는 것, 이것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바로 이제 경주 신라 수도가 바로 천하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순수비에 보면은 이 개국 또는 대창이라고 하는 연호가 나오고 또 짐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건도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태조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연호라든가 짐이라든가 태조라든가 건도라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제왕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황제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진흥왕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는 제후국의 입장을 취했지만은 신라 내에서는 황제와 같은 존재로 이게 군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애왕 내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진흥왕이 이제 영토를 최대로 확대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영토는 이 영역 크기로 보면은 사실 그 신라가 통일한 이후의 영역 못지않은 넓은 영토를 진흥왕 때 이제 그 확보를 한 셈이 되어집니다. 비봉과 북한산비가 되겠습니다. 마을령과 황초령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할 것은 신라가 이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나서 어떻게 경영했느냐.
그 세 가지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한강 하류 지역 경영은 신주 설치를 했습니다. 신주를 통해서 경영을 하는데 신주는 물산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백제와 고구려를 모두를 견제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요충지라서 그 중요성 때문에 그 신주 지역에 두 번이나 이제 순수를 한 것. 이게 이제 그 진흥왕이 이 한강육을 얼마나 중요히 여기겠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강 상류 지역 경영에는 충주에다 국원 소경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관리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상교두보를 그 경영하기 위해서 당성, 오늘날 그 경기도 화성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이 남양입니다. 여기 이제 이 남양 지역을 요 당시에는 이제 그 명칭이 당성입니다. 이걸 대당 해문으로 삼았습니다. 해문이라는 것은 바다의 가물이라는 뜻인데 이제 신라 사신이 당나라로 가거나 또는 당나라 사신이 신라로 올 때 배를 출발하고 또는 내리놓은 곳이 바로 해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해문을 그 당성을 해문으로 삼아서 이제 신라는 직접 이제 중국의 남조와 북조와 이제 교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신라는 남북조의 새로운 문물을 직접 받아들임으로써 신라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였던 것입니다. 앞서 이게 그게 그 한강 상류 지역의 그 국원 소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충주의 타평리 취락 유적하고 노암리 고분군 그다음에 장미산성인데 이게 노암리 고분군이고 장미산성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양의 화성 당성이 바로 이제 그 대당 해문인데 그걸 보는 지도와 그다음에 그 당성의 발굴 모습 있습니다.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하는데 사실 성왕과 진흥왕은 당대의 그 영웅이었습니다. 그게 성왕에 대한 평가가 그 명주로 또는 성왕으로 이렇게 기억이 돼 그 불려진 것처럼 뛰어난 군주였고 진흥왕도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성왕의 최후는 상당히 참 비참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신라의 매복군한테 붙잡혀 죽었습니다. 여기는 신라의 정봉왕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성왕의 그 최후 모습을 볼 때 호상에 걸터 앉아서 차고 있던 칼을 고도로한 사람이 주어서 목을 베라고 이래 하는데 최후의 모습이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게 성왕이다. 그러나 이 성왕이 이렇게 이제 그 붙잡혀 죽었습니다만은 성왕에 대한 신라의 그 조치를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왕의 두골은 북천 계당 아래에 묻고 몸만 백제에 돌려주었습니다. 사실 뭐 적대국의 왕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좀 예의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북청이라는 도당이라고도 하는데 신하들이 정치를 논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그 계단 아래 묻혀 있는 성왕의 머리를 밟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바로 패자의 비극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후대인의 평가는 명주 또는 성왕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왕의 무덤은 지금 확실하게 어딘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지금 부에 가면 능살리 고분군이 있는데 그 이제 왕실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왕은 이게 사비로 천도하면서 이
능묘제도 개혁을 합니다. 그 개혁의 핵심이 뭐냐면은 경외 매장제라 해서 삶의 공간 밖에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비는 나성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성 바깥에 무덤의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경외 매장제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공간이 바로 능살리 고분군인데 능살리 고분군 중에서 지금 이제 7기가 복원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앞줄의 가운데 있는 무덤 이걸 제2호분 또는 중화총이라 하는데 일절 때 이제 그 발굴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내부를 보니까 화강석으로 만든 터널형 모습입니다. 이거는 무령왕의 그 내부를 모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왕의 무덤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러나 현재 추정만 하고 있지 확실하게 성왕의 무덤이다 이렇게 단정은 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그 묘지서 같은 게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그 성왕 명주로 이렇게 불렸던 왕의 무덤을 확실히 그 확정하지 못해서 뭐 제2호 본인이 중하층으로 부르는 것 이것도 하나의 좀 비극이랄까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들 그 위덕왕이 창왕이라고 합니다만은 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이제 그 능사를 세우고 그게 금동 향로를 만들어서 명복을 빌어준 것 이게 이제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능살리 고분군의 정경이고 2호가 이제 중화총이 되어집니다. 이거 이제 내부 모습이고요. 능살리 사지 능사가 되겠습니다. 창왕금 사리감이 나오고 향로가 되겠습니다. 진흥왕도 이게 관상성 대제전에 승리한 이후 신라의 그게 우기를 성천하는 그런 기운을 펼쳤는데 그러나 최후는 상당히 좀 그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그 불행의 시작이 그 572년 진흥왕 33년에 동윤태자의 죽음입니다. 이 동윤태자가 죽고 나서 후계자를 누구로 삼을 거냐에 대해서 진흥왕과 당시 실권자의 거칠부 사이에서 이게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진흥왕은 장손 진평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지만은 실권자인 거칠부는 차자 진지를 지지했습니다. 진흥왕은 강력한 왕권 강화를 추구했지만은 거칠부는 귀족 합자제를 추구했습니다. 이게 충돌을 일으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거칠부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지가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지왕이 즉위했을 때 거칠부가 궁극 정사를 자임을 하게 됩니다. 이 후계구도 문제에서 진흥왕이 밀린 것입니다. 이렇게 밀리게 되자 진흥왕은 하는 수 없이 머리를 깎고 이 성녀가 되어집니다. 진흥왕 말년에 그 흥윤사에 사신한 것 성녀가 되어진 것은 정치적인 이 다툼에서 밀려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기 한 해 전에 황룡사에 모셔두었던 장육상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눈물이 거기에 이 땅바닥에 그게 적셔져 가지고 한자 하나 되어졌다 할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장육상의 눈물은 결국은 진흥왕의 죽음을 얘기하는 흉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가했다는 것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육상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나서 이게 생을 마쳤다고 하는 것은 진흥왕의 죽음도 이게 아름답지 못한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진흥왕 무덤은 지금 이제 경주에 가면은 서항리 고분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태종무예로 왕릉도 있고 여러 고분들이 있는데 진흥왕 이전까지의 신라 무덤들은 현재 그 경주 시내 그러니까 당시 신라 수도의 중심부에
그게 축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정왕, 법왕을 거치면서 능묘제를 개혁을 합니다. 그 능묘제 개혁의 핵심은 이 왕실의 능묘를 왕경의 중심부에 쓰는 것이 아니라 왕경 바깥으로 옮긴다. 그게 이제 서천너머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묘제는 많은 유물들을 넣는 적성목각분이 아니라 추가장도 가능하고 또 박장, 그 유물을 많이 넣지 않는 이런 행렬식 묘제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이 서항리 고분군에 제일 만들어진 왕의 무덤이 보공왕릉입니다. 그 다음에 진흥왕도 이제 돌아가서 이 서항리 고분군에 묻히게 되는데 현재 사적 제 177호로 지정되어 있는 게 진흥왕입니다. 진흥왕릉인데 지름이 한 20m고 높이가 5.8m고 이때는 원형 봉투불인데 태종 무열왕릉과 그 뒤에 있는 내 무덤하고 비교하면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작아서 이게 사적 제 177호가 진흥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177호가 진흥왕릉으로 이제 비정이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한때 이렇게 천하를 호령했던 진흥왕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무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것도 이제 진흥왕의 그 죽음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비극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서천 지역 그 고분을 옮기기 전에 그 중심부에 있던 마립관 시기에 이 무덤들 모습입니다. 이것도 많은 이제 유물들을 넣은 것이죠. 이 경주 서항리 고분군 진흥왕릉이 이제 그게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그 규모적으로 초라합니다. 꼭 무덤이 적다고 해서 이게 뭐라 할까요? 그 업적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만은 왕릉이 있냐 아니냐는 논란이 많은 것 이 자체가 하나의 그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왕과 진흥왕을 역사의 맛으로 보고 두 사람이 백제와 신라를 이 강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피치 못할 이 대결을 벌여야 됐고 그 대결의 장소가 이 대결의 대상이 된 것이 바로 한강요였고 한강요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사람은 마침내 관산성에서 국력을 다해서 대해전을 벌였지만은 결국은 성왕의 패배와 진흥왕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수의 대결을 통해서 요 시기 백제로서는 사빅이 전기가 되어지고 신라로서는 중국이 전반에 이 신라 백제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저희 얘기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